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트릭 주스킨티의 향수입니다. 여러 선생님 잘 보내셨나요? 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수업에 차질을 빚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시고 또 심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의 목표였던 것을 충분히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패트릭 듀스킨트의 향수는 제가 이제 커피 인문학에서 처음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학을 바로 커피 교육에 쓸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문학 작품을 영화화해서 그 문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표현해 이미지를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커피 쪽에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향수는 이제 완결편이 아니고 이제 영화 속에 그 초기 단계의 모습은 선생님들께서 캡처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보시면서 아, 저 대목은 향미와 관련된 대목이다. 그래서 캡처를 하셔서 이렇게 PPT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이제 그 단계에서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이제 텍스트로 흘려봐야겠죠. 그 텍스트로 흘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읽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영상에서는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그 짧게 짧게 그 핵심적인 내용만 반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 강의에서는 그거를 그 시간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난 영상 중에 그 리아의 눈물이라는 걸 할 때에는 거의 뭐 많지 않은 내용을 40분간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자세한 말씀을 영상에서까지 드리지 않고 영상은 되도록 압축되게 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초점을 두겠습니다. 파트리크 리스켄트는 독일의 소설가이죠. 이 작품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존 모시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향미에 대한 메소드가 나오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냉치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가 이제 증류법이 나오고, 냉치법이 나오죠.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증류법은 끓여서, 이거를 소주 내리듯이, 다시, 앱솔루트, 정수, 정액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냉침법은 끓여서 향기를 잡기에는 너무, 소실되는 것이 많고, 또 열에 약한 향들은 붙잡히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루노이가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냉침법을 보게 된다는 그 설정이 영화에 나와 있고 그 냉침법을 통해서 인간의 채취를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소설가의 상상력이죠. 실제로 동물의 향을 저런 냉침법으로 잡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식물은 냉침법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린 향들을 붙잡게 되는데 꽃향 같은 것들을 그런데 동물의 향을 냉침법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제 프랑스의 그라스라고 하는 것이 이쪽 니스 쪽 지중해 쪽에 연해에 있는데 이쪽은 우리 커피 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다른 이야기로도 관심을 가져요. 뭐냐면은 어린 왕자의 그 저자인 생텍쥐페리가 이 근처에서 이제 실종이 됐고 나중에 이쪽 지중해에서 추락된 비행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떤 모티프, 단어를 통해서 서로 지식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기억을 좀 명확하게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제가 이번 학기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 커피와 관련이 있죠. 자,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이쪽 이제 프랑스 남부 이쪽은 이제 해양성 기후 때문에 이 향료들이나 특히 이제 식물성 향료들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중에 이것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바이올렛
이 보라색의 들판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라벤더죠. 라벤더 향을 딱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들 생각을 했죠? 라벤더 향들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케냐죠. 케냐의 커피 같은 경우에는 꽃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SL 라인들이나 아니면 케냐의 독특한 테루아가 식물의 라이블리니스를 갖다가 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 꽃향과 식물차의 강인함이 있을 때, 그때 허벌한 느낌이 섞였을 때 라벤더의 강인함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영화 속에 향기를 이야기할 오브제가 나오면 그럼 라벤더 향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번 찾아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라벤더라고 하는 식물체 중에 우리가 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꽃봉오리, 그리고 라벤더의 핵심적인 그 향기 성분은 리나롤,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리나롤이 보이죠? 그 리나롤의 구조.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벤젠 링 컴파운드, 페놀이죠. 페놀 형태의 링 컴파운드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닫혀 있는 것들이 향을 내는 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거는 이제 리니어하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리나로를 갖다 이제 향이 난다는 의미에서 이제 벤젠 링으로 가둬버리지는 않았지만 향기 분자, 우리가 이제 벤젠 링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향을 상징하거든요. 왜 향을 상징할까요? 리니어한 거는 자꾸 쪼개져 가지고 인간의 후각에 감지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것들로, 그러면 이제 너무 작아도 가벼운 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후각으로서는 캐치가 안 되죠. 그래서 적정한 분자량이 이렇게 벤자민 컴파운드 정도가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향기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성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방향이라고 할 때는 향이 나는 것. 그래서 그 정도로 끊기지 않는 그 36, 36분자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아, 인간이 후각으로 감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 저거는 향기 분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류나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화학 구조는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풀리는 리니어형이지만 류나롤 자체가 유명한 저 꽃향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표현으로 만들어놨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라벤더. 자,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강의를 하지 않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신 이제 영상 강의가 좋은 것은 좀 더 강의자가 가깝게 다가오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집중이 좋아지는데, 이 집중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영상 강의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진한 허브 향과 허브 라이블리니스, 동시에 맑고 산뜻한 프로랄 꽃향기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꽃향기라고 하서는 따스한 기운에 그다음에 허브 향이라는 생동감, 약간의 자극, 살아있는 듯한 라이블리니스, 거기에다가 약간의 우디와 스파이시. 스파이시는 어떻게 향이 구분된다 그랬죠? 열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감각했을 때 열이 오르죠. 대표적인 게 바로 고추죠. 그다음에 또 시나몬, 계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 향 자체가 들어와서 열을, 온기를 준다. 그래서 사람이 추울 때, 그럴 때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것이 이제 스파이스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DNA의 기억에 남아 있어서 향을 맡으면 체온까지 올라가는 듯 그런 구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있고, 굳이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따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파이시. 이게 너무 물질이 많아서 그 온도의 증가가 높아지면 그것이 아우 매워라는 맵다로 가게 되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꽃향기 중에 라벤더의 핵심적인 원인 물질은 리나롤, 베르가못, 얼그레이 비슷한 이제 향인데, 베르가못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보다는 라이블리니스가 좀 이제 톤 다운되죠. 그다음에 리나릴 아세테이트, 리나롤에 아세테이트 C 두 개의 그 유기산이 붙어 있는 형태이고, 요 캠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캠펜 그러면은 많이 그 비유하는 것이 그거죠. 옷장에다가 넣어두는 그 있죠. 왜 하얀 그 좀약이라고 얘기했던 납탈렌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캠펜 그러면은 좀 강렬한 그런 향이거든요. 자연에서는 벌레, 해충을 갖다가 없애는 향들인 거예요. 그래서 숲속을 연상케 하고 흙냄새를 연상케 하고 좀 강인함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라벤더가 커피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테이스팅에서 프로랄,
꽃향이기 때문에 동시에 생동감에 있는 허벌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례를 드는 것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게이샤는 라벤더 이렇게 외우시면 그건 틀린 거죠. 그냥 꽃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동감이 있는 꽃향들이 각각의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가체프의 내추럴 커피라든가 게이샤의 허니 프로세싱 커피에서 이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르가못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차라고 하는데 그 플레이버 필에서는 이 홍차라고 하는 것이 블랙티가 어디에 걸려 있죠? 12시 방향에 보면은 플로랄 꽃향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스민이랑 캐모마일과 로즈와 함께 그 블랙티는 꽃향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바로 베르가못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날롤 같은 경우의 특징은 우리가 향미 전구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두에서 로스팅을 통해서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리나롤 같은 경우에는 생두 상태에서도 발견되는 향이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라벤더를 하나 보고 영화 속에서 꽃이 나왔을 때, 내가 저 꽃의 느낌을 앞으로 커피 테이스팅을 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라벤더의 꽃향의 원인 물질 리나롤과 그거에 대한 특성 이런 걸 좀 알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커피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향수의 그루나이가 냉침법을 찾아서 저 먼 프랑스의 남부로 갔을 때 그때 이 평야에 펼쳐졌던 바로 바이올렛처럼 이 보라색 빛의 그런 거를 연상케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경험이 체험에 지각돼 있으면 그거를 기억을 그러한 또 정보를 끄집어내서 향미 표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향미 분자들에 대한 얘기를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이 머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우리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저도 저 꽃은 이름이 뭔데 저렇게 솜털 같은 것이 많고 또 가까이 보면 예쁘지?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내년 보면은 요 모양의 머틀이 나오면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이제 발효치가 막 있는 것 같고 국화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하얀색이라 국화향과 같은 그런 느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인함이 있고 거기에 또 자스민과 같은 그 깨끗함도 있습니다. 이 도금향 같은 경우에는 유칼립투스 향 맡아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향미 공부를 할 때 유칼립투스랑 뭐 여러 가지 향을 맡아보잖아요. 그 유칼립투스가 줬을 때의 느낌은 그 시원함이 있거든요. 민트처럼 화하지 않더라도 걔가 갖고 있는 상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녹색의 기운이 있는 거죠. 머털이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그 시트러스한 레몬의 향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의 향이란 이런 향이 있을 때 이것은 리나롤이 아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시네올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유칼립투스처럼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것이 이제 시네올의 핵심 성분입니다. 역시 향신료 로즈마리에도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피넨이라고 해서 피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의 그 송진과 같은 그런 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의 송진향을 느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느끼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릴 때 그 소풍을 갔을 때 소풍 갈 때 김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데 보물찾기라는 거 하잖아요. 보물찾기를 하려고 조금 이제 숲이 많은 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느껴졌던 그런 향들이 저의 경험에서는 그렇게 기억이 돼서 저는 솔향이 난다고 얘기했을 때는 보물찾기 어릴 때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어, 커피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한테는 그것이 바로 소나무 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르펜유 같은 경우가 이런 소나무 향을 좀 많이 부여하고 그런 테르펜유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홉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물질이 나왔을 때 그거와 기업과 연관을 시키고 그거와 유사한 향들을 쭉 이렇게 라인업을 시켜 놓으면 커피를 드실 때 뭐랄까 이제 다급함이 없어집니다. 왜? 충분한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귤에 귤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아까 꽃향의 리나롤, 그다음에 이 시원함을 주는 시네올, 그다음에 시트러스한 이런 느낌의 우리가 리모넨이라고 하는데 레모네이드에서 이 물질과 이름이 출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모네이드.
리모넨? 아, 이게 바로 시트러스, 귤의 의미구나. 자, 이게 이제 커피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물론 내추럴 같은 경우에도 과일향이 있습니다만은, 내추럴일 때 과일향은 어떠세요? 주로 건과류죠. 말린 향들, 레진, 그다음에 또 스토니 프루트, 핵과류죠. 복숭아. 그런데 우리가 시트러스일 경우에 그때는 워시드 깨끗한 그래서 발효의 느낌이 좀 덜하고 깨끗함, 정제가 잘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시트러스의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워시드 프로세싱을 했을 때 그런 깨끗함, 경쾌함, 상쾌함, 브라이트니스, 크리스, 또 청량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서는 우리가 이런 깨끗함은 당연히 이제 좋은 그 표현, 좋은 품질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깨끗함에 멈춰버리면 안 되죠. 스윗니스가 있어야죠. 깨끗함과 스윗니스가 있어야지만 좀 농익은 과일의 느낌도 나오고 이 텍처가 부드러워지면서 메이플 시럽이라든가 허니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줘서 그 커피가 갖고 있는 느낌 산미가 과일 맛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대신 또 깨끗함이 없고 그런 과일의 느낌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가 끊기고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커피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밸런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칼립투스처럼 민트처럼 환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식물체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트와 같은 그런 화사가 아니라 화한 느낌, 기와의 느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유칼립투스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와일드 미모사. 이 미모사도 국내에 많이 있죠. 어디 정원. 그러니까 이게 자연보다는 어디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 놓은 정원 같은데 이 노란색의 이뭐 어떤 강렬함이 있어서 정원을 꾸밀 때 노란색을 강조할 때는 이 미모사를 많이 갖다 둡니다. 미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데하이드의 계통들이 이제 많은데 노란색이 주는 부드러움 때문인지 또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런 기운을 주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파우더리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와인이나 커피 테이스팅에서 파우더 하다는 얘기는 뭐 미분이 많아서 꺼끌거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파우더의 느낌은 부정적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파우더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향으로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분칠을 한 것처럼 진하게 우러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의 향미 표현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지 단어만 보고 저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어, 예를 들어 포테이토가 그렇고 얼씨가 그렇죠. 포테이토, 메디시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시널, 디펙트야. 그렇지 않죠. 메디시널이라고 할 때 그것이 에, 밸런스를 깰 정도가 아니라 미세하다면 그는 컴플리케이트, 복합미를 주고 또 하나는 스페셜티 커피의 하나의 면모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정체성, 그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는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그 용어를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느냐. 여기서 파우더는 초크, 분필가루의 느낌, 거친 느낌, 러프한 질감, 커피가 볶인 지 오래돼 갖고 입안에 들어왔을 때 부드럽지 않고 잔유물처럼 남겨지는 그런 느낌. 이런 커피들은 로스트 앤 디펙트라거나 아니면 추출할 때 미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버 익스트랙션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플로럴 꽃향이 그냥 순식간에 휘발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처럼 파우더리하게 그냥 강연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의 의미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미모사는 이제 알데하이드예요.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 추출에서 많이 배우죠. 커피 추출에는 에틸 아세테이트와 알데하이드가 첫 물 붓기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앞부분에 거의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향들이다. 그래서 앞에 꽃향이라든가 과일향만 즐기려고 한다면 앞에를 좀 강조해라.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단맛도 나오고 크로로겐산이 나오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모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아니스, 알데하이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성분이. 나머지 뭐
헬리오트로핀이라든가 메틸 안트라닐 레이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아, 특별한 특별한 성분들이 특별한 향을 만드는데 꽃향은 용해도가 낮아서 앞부분에 금방 나오는 향들이다.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이 강렬함이 내추럴 프로세싱한 아주 향이 풍성한 커피들에서 나오는 정말 스페셜티 커피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스페셜티 커피들은 어때요? 농축돼 있죠. 맛뿐만이 아니라 향도 농축돼 있어서 피니시가 굉장히 길고 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인강 쪽을 풍성하게 가득 채우죠. 우리가 이것을 폴리스 혹은 리치니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모사 거 밑에 고급스러운 여운을 표시한다. 제 설명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영화 속으로 들어가면 앞부분에 이렇게 마치 이제 소주를 내리듯이 증류를 해서 똑똑 떨어뜨리는 게 나오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증류법이라고 해요. 이 증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을 가해야 됩니다.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열에 약한 것들은 그 향을 포집할 수가 없죠. 그 영화 속의 그루노이는 막 괴로워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영화를 음미하지 않고 처음 보면 이 친구는 그냥 순수한 과학자 혹은 열정 있는 젊은이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커피하는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야, 그렇네. 정말 저렇게 향미에 솔직하고 저 탐구적이고, 야, 저놈은 정말 커피를 했었으면 굉장히 잘하겠다. 야, 정말 저런 열정이 부럽다. 라고 저도 처음엔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류를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영화 속에 보면 장미가 들어오면 얘를 갖다가 이제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차갑게 한 다음에 액체를 담게 되죠. 바로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스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틸레이션에는 드라이 디스틸레이션도 있어요. 어디서 보셨나요?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파이로라이시스, 열분해. 그래서 르네드 카페에서 보면은 열분해를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증류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원리를 잠깐 보면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는 좀 강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장미, 제스민 얘들보다는 열에 잘 견디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허벌한 느낌들의 향들을 포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에 잘 견디기 때문에 증류법을 씁니다. 그 방식은 식물을 했다가 뜨거운 수증기를 통과시키거나 뭐 영화 속에서는 약간 빠뜨려 가지고 끓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수증기의 열과 압력이 식물에 있는 그 식물의 오일 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에 오일이 있는 곳이죠. 거기를 터트려 가지고 그 향기 분자들, 에센셜 오일들이 기체와 함께 증발하게끔 만들죠. 그리고 그 수증기를 갖다가 차가운 냉각관으로 통과시키면 다시 액체가 되죠. 이게 바로 그 위스키를 만드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액체가 되면 그 안에는 향기, 그 식물체에서 향기 주머니에서 나온 그 오일들이 물과 함께 증류가 됐고, 걔를 차갑게 하게 되면 물과 오일이 이제 수증기가 액체가 되면서 걔들만 딱 모아지죠. 이물질들은 이제 사라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요? 뜨지요. 응?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위에 기름만 싹 건져내면 기름의 화학 구조가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갈고리가 많아서 바로 이런 향기 분자들을 포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로 향기만을 포집하고 있는 기름을 우리가 이제 식물체에서 빼내는 방식. 이것이 바로 냉침법, 아니 냉침법이 아니라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르누이가 고민을 하죠. 자기는 이런 허벌한 느낌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향, 여린 향, 이 고운 향들을 포집하고 싶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조건을 걸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향을 수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남부로 가라. 거기에는
꽃의 향을 포집할 수 있는 냉침법이 있는데 그 냉침법을 거기서 배우라 해서 그르노이가 이제 그라스, 니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앙플레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프랑스 발음이 약해서 발음이 모르는데 이제 프랑스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원어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화 속에 저렇게 노란 꽃들로 보이는 저 미모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저런 꽃잎들을 판에다가 붙이죠. 그르노이도 저걸 하게 됩니다. 저 판에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고 거기 위에다가 꽃잎을 펼치면 그 꽃잎에 있는 성분들이 기름에 포집이 되는 거고 또 식물이 시들면 새 꽃잎을 붙여서 또 거기 기름 쪽으로 이 식물이 갖고 있는 향기 성분들이 기름이 이렇게 포집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물에다가 섞어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향기 성분들이 있는 기름들만 위로 뜨고 밑에는 물을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냉침법을 통해서 이제 그로노이는 인간으로부터도 향을 포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증류법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넣어서 삶게 되면 향들을 포집할 수 없으니까 이 그로노이는 이제 악마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그로노이를 새롭게 봐요. 저놈은 커피에 대한 열정, 향미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안 된 녀석이구나. 시쳇말로 미쳤구나.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그때부터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친구는 이 냉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냉침법을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럼 냉침법은 뭐냐? 그러노이가 이제 그라스의 향수 공방에서 아까 꽃잎을 붙여가서 했던 그런 방법인데 그 하얀 동물성 지방을 판 위에다가 바른 다음에 꽃잎을 꼼꼼하게 올려놔요. 시들면 바꿔주고. 그러면 열에 약한 것들은 열에다가 이렇게 해줄 때 다 사라지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 차가운 지방 자체가 열이 없으니까 차가운 지방에서는 그 열에 약한 식물체가 갖고 있는 향기 분자들이 지방 쪽으로 내려와서 포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 지방은 어디에 녹죠? 알코올에 녹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의미죠, 이것이? 끓이지 않죠. 끓이지 않고 알코올에 넣어서 알코올이 다 녹이면 거기에서 그거를 걸러가지고 향을 갖다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 알코올에 녹은 것은 알코올은 물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에 녹였다고 하는 거는 알코올을 증발시키고 나면 뭐만 남아요? 바로 그 향기 성분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증류법과 다른 점은 물은 끓여서 지방에 있는 오일을 걸러내지만 알코올은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기 때문에 열을 그렇게 가하지 않고 향을 포집할 수 있다.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알코올에 의해서 이렇게 정수만을 끄집어낸 그 에센스 오일을 앱솔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앱솔루 그러면 유명한 그 술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앱솔루시 향미의 정수, 에센스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변형된 앙프레라주입니다. 영화 속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올 때 모두들 아주 굉장히 놀라죠.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꽃잎을 기름에다가 꽃잎을 얹은 것 대신에 사람으로부터 향을 빼기 위해서 사람한테 차가운 포마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향취가 흡수가 될 것이고 다 바른 다음에 그 기름만을 싹 걷어서 알코올에 녹여서 인간이 갖고 있는 체취를 갖다가 포집하는데 아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 의는 어릴 때부터 아주 굉장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 지나다가 정말 아름다운 체취를 갖고 있느냐.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죠. 이 친구는 영화적 설정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의 향을 딱 감지해서 와, 저 사람의 저 체취는 정말 너무너무나 멋진 향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끊임없이 추적을 하게 되고 저 여인이 이제 연쇄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저 여인의 아버지는 그거를 눈치채고 딸을 막 도망시키고 피신을 하는데
코 하나에 향기만 가지고도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결국 이제 저런 인간을 상대로 한 앙플레라주를 하게 됩니다. 자, 향이라는 게 이제 지금서부터는 인문학적 사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지만 저 영화의 모티프는 뭐냐면 인간은 향에 굴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핵심은 향이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인간의 본질은 향이다. 향을 걷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질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이 향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사람한테 되는 저 앙플레나주를 갖다가 적용하면 안 되느냐? 뭐 굳이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식물과 달리 사람의 목숨이 죽게 되면 더 이상 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화는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을 멈추게 되면 식물과 달리 향을 만들어내는 이 신진대사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죽는 거죠. 사람한테 죽어서 나오는 향은 우리가 그걸 부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화 속에 이런 내용을 두고 보시면 부패향을 모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만 사람한테는 이런 이유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래, 동물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동안 그 모든 조직이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바로 생과 사의 문제인데, 저희가 언제 커피에서도 그럼 생과 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우리를 사유로 이끌기 때문에 생각의 모든 것이 커피의 대상, 커피에서 가리키는 영역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명상이 됐든 고독이 됐든 독백이 됐든 간에 아무튼 커피 하나가 머릿속에서 이끌어내는 모든 현상들이 커피의 영역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런 철학이라든가 어떤 이런 본질에 대한 사유라든가 하는 것들은 커피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커피 자체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단순히 우리만의 반응이 아니라 상대, 커피와의 호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커피는 어디서 옵니까? 자연에서 오죠.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우리 뇌에서 느껴지는 것과 주스를 마실 때, 우유를 마실 때 뇌에서 느껴지는 것이 같나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커피와 우유와 이런 주스의 때루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때루아란 무엇이냐? 바로 그 커피, 그 우유가 나오게 된 원인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걔들은 바로 그 때루아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와 뭐와의 만남이죠? 커피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과의 만남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커피 하나하나를 마시면서 인문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본질과 그 상대와의 핵심과의 교류인 것이고 그것이 곧 공감인 것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커피 인문학의 핵심적인 그런 가치다라는 건데 이 변형된 암플라라주는 영화적 장치인데 메타포어죠, 은유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왜 작가는 저거를 설정했을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 행위 하나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 이런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인간의 그 소유욕과 대상화라는 이제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구르노이에게는 인간은 인격체가 아니죠. 그냥 향기의 재료일 뿐입니다. 어떤 향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향을 채집하는 그냥 향기의 재료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의 본질인 그 사람의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향만을 탐닉하게 되니까 대상화시키는 거죠.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소유하기 위한 대상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기 위해서 향을 갖기 위해서 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죠. 그죠? 존재를 파괴시키고 그거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오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본질,
자기를 위한 거라면 남의 생명체조차는 아랑곳 없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메타포로 예술적인 경기로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가 커피에서도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커피가 갖고 있는 가치를 드높여준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앞으로 커피의 문화는 글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존재를 갈망하는 예술과의 관계예요. 뭐냐면은 그루노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통해서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의 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더 묘한 철학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루노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냄새는 자기는 몰라요. 이게 굉장한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어? 이거를 까미의 보조리의 표현을 시켜야 될까요? 모순? 네. 그러나 아무튼 영화에서는 그런 의만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 자기의 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향을 다른 사람의 것부터 뺏어오려고 그래요. 그때 이 영화의 설정은 다른 그 여인이 갖고 있는 향은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향을 받은 다음에 그 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응? 이 어릴 때부터 이 결핍 속에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라면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예술가의 면모를 보고 있지만 이거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법적일 때의 예술가인 거지.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서 어떤 존재나 본질의 극치를 설명했던 이 사람은 광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영화의 음미를 할수록 우리의 한 그 마음의 한켠에는 그런 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문학 작품의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비평하면서 그런 의의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연극이 끝난 다음에 돌아서 집에 오는 길에는 나도 내 내면에도 그런 면모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캐치하고 반성하고 명상에 들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터치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지 그냥 향미에 멈춘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도 한 잔의 커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를 사유로 이끌기 때문인데 그때 그 사유는 이 향이 무엇일까, 이 향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그 향에 의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본질과 다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길래 한 잔의 커피만 가지고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일까? 그러면 이런 향이 주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화에 대한 컨셉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와, 이제 그로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원수가 아니라 그 향 하나만으로 자기를 갖다가 숭배하게 만들죠. 어, 딸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이 주인공을 갖다가 붙잡으렸던 그 아버지마저도 무릎을 꿇습니다. 영화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을 본다면 결말부에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인간의 이성과 본성, 그다음에 예술의 본질에 대한 어떤 심오하면서 특히 핵심은 냉소적이죠. 결국 저런 거야? 아니, 저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피엔딩이라든가 정의에 대한 영화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나 영화는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갖다가 그냥 칼로 내려칩니다. 응? 그래서 어떤 이 궁극의 향기라고 하는 것, 인간을 비극으로 몰아치는 저런 것들이 저 아름다운 향이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사악한 본성, 이거를 들춰내서 생각해 하는 거죠. 사악함은 감춰져 있고 모든 사람이 사악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에 미칠 정도까지의 지식은 못 되는데 누군가가 인간의 사악함이 있고 그거를 치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치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악함이 드러냈으니까. 누군가가 우리 인간들도 저렇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광장의 집단적인 이런 거를 보면, 숭고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어, 누구나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 그런 지존의 경지인데, 그런 숭고함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집단 체면을 유발하고, 그 집단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숭고함이라면, 보면 우리가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가 선에 대한 찬사를 보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는데 그것이 폭력적이고 사악한 쪽으로 어떤 단체를 갖다가 확 쏠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화는 저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숭고함의 폭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인간에 갖고 있는 이성의 위대함을 얘기하지만 한 방에 감각에 무너진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훗설의 현상, 그다음에 메를로뽕티의 지각의 현상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각의 현상학까지 이번 학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훗살의 현상학과 메를로뽕티의 지각의 현상학까지 가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체화되는 것, 몸으로 감각하는 것에 대한 제 강의의 중간 결론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것이 획일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사학적인 숭고함이 돼버릴 때 폭력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그러한 이성적인 존재일지 모르지만 감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간다.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는 이 영화 속 향수의 숭고함과 비슷합니다. 워낙 슈퍼스페셜티 커피의 개념은 그게 아닌데, 에르나 크누젠 여사가 얘기했을 때는 때루아를 반영하는 자연의 자연에 대한 경배였는데, 스페셜티 커피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고가 커피의 상징처럼 되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사악함이 되고 있죠. 네? 여기에 비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광장에서 벌어지는 집단적인 혼돈, 이런 것들은 이성을 벗어난 디오니소스적인 충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폴론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것 얘기하죠. 아폴론적인 것은 커피의 상징이죠. 커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각성을 하고 이성적이 된다.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쿠스 아닙니까? 신? 마시면 마실수록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얘기할 땐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이고 훨씬 더 관대하고 보다 인간적이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 디오니소스의 위험성은 바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향에 취해서 어떤 집단적인 경쾌함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갈 때,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집단적인 괴멸, 예? 이런 거를 갖다가 경고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향이라고 하는 감각, 예? 그런 도취가 되어버리는 그거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이성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이성은 이론의 여러 가지 계파들이 있어서 서로의 논쟁과 어떤 이런 토론과 이 반론에 오고 간 변증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감각적 도취는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이런 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르노이의 죽음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죽어요? 자기의 몸에 그 향을 뿌려서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자기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멸되죠. 사람들이 그 향에 취해서 결국 그르노이를 다 그냥 먹어치우는 거 아닙니까? 응? 그게 메타포입니다. 어마어마한 메타포고, 제가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라 그렇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메타포로 설명이 되는데, 제 영역, 지금의 영역은 아니니까 기회가 된다면 또 그걸 논의하도록 하고, 자기가 마치 예수처럼 자기의 신체를 던져버리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존재의 소외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한테는 없었던 향을 자기한테 갖고 있으면
진정 자기가 사랑받을 줄 알았고 자기의 존재가 이제 마침내 드러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하나의 사랑스러운 존재, 아낌을 받는 존재로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경배만 하고 지배만 하고 향에 취했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그루누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향을 찾습니다만 그 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향을 갖게 된 그루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누이는 자기 존재는 여전히 사라지죠. 여기서 이제 락항의 타자의 욕망이라는 얘기가 정신 분석학에서 나오는 타자의 욕망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루누이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에게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정작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갖고 있는 향이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객체인 향에만 몰두함으로 해서 여전히 자기는 소외되고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죠. 그래서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향기로 인해서 강요하고 폭력이 됐을 뿐이지 나는 결국 대중과의 관계 맺기에는 어,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파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이제 향기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창조물, 곧 향수예요. 그것이 자기의 오브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체해버렸어요. 이 정말 아이러니고 모순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줄 어머니와 같은 존재, 자신을 사랑해줄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향을 소비해버리는 그런 원초적인 그 군중들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니까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소멸시키죠. 예술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술가들의 궁극적인 것은 자기 파괴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진실로 삶의 어떤 자기 예술 표현의 진실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라지고 뭐가 남아야 돼요? 자기의 표현인 예술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지 않고 피카소의 삶을, 어, 뭐랄까, 삶이 반영된 작품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작가의 영혼은 빼놓은 채 그냥 작품이 몇 천억에 판매된다라고 하는 작금의 형태는 이 영화의 폭력적인 숭고를 메타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이 어떤 인간의 생명과 윤리를 깨버릴 때 그렇게 얻어진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두 번째가 더 깊은 의미가 되는데 타인의 존재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나 혼자 완벽해지려고 했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필하려고 했던 그루노이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랑받는 존재도 되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자체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간파한 작품입니다. 자, 다음 작품은 이제 라따뚜이, 그 다음에 그 넘어서 몇 개의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도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메타포의 문구만 봤는데, 일 포스티노도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봐서 한 5개의 작품을 이렇게 해설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 선생님께서는 커피와 문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강의는 2시간 강의, 3시간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에, 이것에 좀 무엇이 빠져 있냐면 단어의 정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지식을 많이 얻게 되면 내가 구사하는 단어들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순서가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본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징, 메타포와 락강의 뭐 타자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일상에서 자꾸 활용하시면서 커피에서 이 단어는 어떤 대목에 나는 구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이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제 진정한 여러 선생님께서는 커피 인문학의 영역에서 이제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시죠.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제가 또 카톡으로 일단 PPT를 올려드릴 것이고 오늘처럼 발제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발제용이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 선생님께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내용을 보강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셔야 이게 들어오지. 어차피 그냥 PPT도 주고 발제형도 다 줄 테니까 나중에 한 번에 발제형만 보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내용을 영화에서부터 쭉 공감을 하면서 같은 수위의 정서에서 고민해야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 커피 문학의 커피 전문가로서 그 영역에 들어가신다면은 지금 요번 이 강의에 정서부터 정화 맞추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